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신고 납부하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를 해서 과세 표준을 구했다면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까지 구했습니다. 거기에 가산세 등이 있으면 더하고 뭐 감면세액이나 공제세액 등 또는 미리 낸 세금, 이걸 우리가 미리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다 공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걸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자, 보죠.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죠?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그때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결국에는 12월 3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될 것이고, 자, 1년 가지고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요 1년치를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한 달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5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걸 내는 거냐? 전년도 걸.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때 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확정신고 납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요. 해당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겠죠. 뭘 포함을 해서? 고지서 포함을 해서. 자, 모든 소득세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를 모아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내는 게 원칙이다. 근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양도소득세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같은 기간 내에 A를 팔든 B를 팔든 팔았다. 예. 자, A를 팔았고 B를 팔았다. 그러면 같은 기간 내에 팔았으니까 이때 A하고 B하고 묶어서 신고를 해야죠. 왜? 1년치를 모아서 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A하고 B하고 묶어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양도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하고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합소득하고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금 내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1년치를 모아서 내는 게 원칙인데, 양도소득은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해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 올해 2020년도 한 해 동안 부동산 몇 번이나 파셨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여러 개를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1년에 3건 이상 또는 4건, 3건 이상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매매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이 되려면 뭐가 되느냐면 1년에 한 건이나 2건 정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아봤자. 그런 사람들한테 다음 연도까지 기다렸다가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텀이 길고, 정부 입장에서는,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세금 걷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미리미리 세금을 내십시오라고 해서 미리 내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무슨 신고라고 하느냐면 예정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2가지 신고 방식이 있습니다. 미리 내는 예정신고 방식이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확정신고 방식이 있다.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A를 팔았을 때는 A만 신고하면 돼요. 근데 B를 팔았을 때는 A하고 B를 묶어서 신고하셔야 돼요. 왜? 1년치가 모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확정 신고할 금액하고 금액이 어떨까요? 같아지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를 했으면 무슨 신고는 안 하셔도 되느냐? 확정 신고는 안 해도 돼요. 예정 신고를 했으면 확정 신고는 안 해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 예정 신고로 끝냅니다. 확정 신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일까 선택사항일까 이 문제가 생기죠. 예정신고는 의무일까요 선택일까요? 의무예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만 해도 이게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예정신고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법률상 확정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강요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내는 게 좋아요? 늦게 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늦게 갚는 게 좋죠. 빨리 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1억을 내야 되는데 1억을 굳이 이때 낼 필요가 없죠. 쭉 가지고 있으면 단돈 몇천 원이라도 이자라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느냐면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서 10% 깎아줬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10% 깎아드릴 테니까 1억이면 1,000만 원을 깎아준다고? 5억이면 5천만 원을 깎아준다고?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10%면 지금 은행에다가 넣어봤자 마이너스 금리인데 10% 이자가 지금 이자가 생긴 셈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예정신고를 했는데 세수가 좀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세수가 좀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금을 좀 많이 걷고 빨리 걷고 싶어서 의무사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예요. 만약에 예정신고를 안 하면 예정신고를 안 하면 예전에는 가산세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가산세까지 다 나와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에요. 대신 예정신고를 당연히 했을 거고 했으면 나중에 확정신고는 안 해도 돼요.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 A를 팔았을 때 A를 예정신고하고 B를 팔았을 때는 B만 예정신고를 했죠. A를 같이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확정신고할 금액하고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때는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런 구조로 가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예정신고는 언제 하느냐 이 문제죠. 자, 예정신고는 언제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2개월 이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정신고는 몇 개월 이내 하느냐 2개월 이내 하는데 언제부터 2개월이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자, 그래서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나와요. 그리고 개월수로 가면은 무조건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달의 말일부터라는 사실. 제가 취득세 시간에 그랬을 거예요. 취득세 신고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에 한해서만 6개월로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때 6개월로 갈 때는 달의 말일부터다. 왜? 개월수 계산할 때는 일수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달수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는 날은 그냥 말일로 끝내기 위해서 말일부터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죠. 자, 3월 16일에 팔았다. 언제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5월 16일까지입니다가 아니라 3월 16일에 팔았으면 16일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3월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3월부터 2달이니까 5월이고 5월 말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7월 달에 팔았는데요. 그러면 9월 말까지만 신고하시면 돼요. 저 10월 달에 팔았습니다. 12월 말까지만 신고하시면 돼요. 저 11월 달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말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달의 말일자가 들어가야죠.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자, 4월 달에 A를 하나 팔았어요. 자,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상가 건물로서 등기되고 10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등기되고 10년 보유한 거다. 그러면 A를 팔았으면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필요경비를 빼서요. 차익을 구하시고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했다. 네. 일단 주택은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일반 부동산이다. 그러면 몇 프로 받아요? 20% 공제 받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2%씩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 공제해서 뭘 구하시면 돼요? 소득을 구하시면 돼요. 그때 소득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2,500만 원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소득이 2,5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뭘 봐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자, 5주차 때 처음에는 뭐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뭐별로? 인별로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소유자를 봤더니 소유자가 갑과 을의 공동명의예요. 지분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는 갑의 것만 따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득 중에서 갑의 소득은 얼마냐? 갑의 소득은 1,2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250만 원 공제해서 과세 표준은 1,0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다가 누진세를 곱하면 6에서 45% 세율을 곱하면 60만 원의 세금이 나와요. 왜냐면 1,200만 원까지가 6%니까.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시라고요? 4월 달에 팔았으니까 6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또 하나 팔았어요. B를 하나 팔았는데 등기되고 2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것도 그냥 일반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갑의 단독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겠죠. 왜냐하면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가능하니까.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이 소득이 얼마가 나왔느냐? 1,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산별 소득을 구했으니까 이제 뭘 봐야 돼요? 소유자를 봐야 되는데 갑의 단독 소유네요. 그러면 갑의 단독 소유면 갑의 소득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갑의 소득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앞서서 250만 원을 받았죠. 자, 기본 공제는 1년에 한 번 해주는데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해줘요. 그러면 앞에서 250만 원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250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과세 표준은 1,000만 원이고 2년 보유했으면 역시 누진세죠. 2년부터는 누진세입니다. 그러면 역시 60만 원 나올 것이고요. 이걸 9월 달에 팔았으니까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그러면 A도 신고했고 B도 신고했으니까 끝났죠? 자, 만약에 이렇게 신고했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의 소득만 묶어볼게요. 자, 갑의 1년치 소득이 얼마냐? 갑의 1년치 소득은 합쳐서 2,2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2,0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다가 누진세를 곱하면 나중에 누진세 표를 보시면은 아까 세율 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192만 원 나와요. 근데 얼마 내고 끝냈어요? 총 120만 원 내고 끝냈죠. 그러면은 그 120만 원을 뺀 나머지 72만 원의 과소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까지 추가되느냐? 가산세까지 추가돼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온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안 내려면 여기를 지금 계산할 게 아니고 여기를 계산할 게 아니고 자, 갑의 소득 1,000만 원 계산했죠. 자, 처음에는 그대로 내요. 그 다음에 요 소득을 여기서 합쳐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2,250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서 250만 원을 빼요. 250만 원을. 그러면은 2,000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누진세를 곱하면요. 192만 원 나올 것이고요. 이미 얼마 냈어요? 60만 원 낸 나머지 132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내라고요.
요게 기납부세액이에요. 그러면 자 132만 원 냈고 60만 원 냈으니까 합이 얼마입니까? 192만 원이죠. 그러면은 192만 원을 가게 되면 여기서 낼 필요가 낼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1년에 자, 2개 이상을 양도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정 신고를 했으면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예정 신고를 2번 이상 한 사람이 첫 번째하고 합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 확정 신고는 다시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런 구조로 가요. 요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흐름 자체를. 네. 자, 그래서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봤을 때 양도소득세는 신고 방식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정신고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확정신고 방식이 있다. 그때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원칙이다. 확정신고는 무조건 다음 연도 5월 달에 낸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된다. 단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거하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는 다시 해야 한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양도일 대신 허가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일. 어떤 경우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먼저 청산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일은 언제를 양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에요. 근데 허가일은 대금 청산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자, 이쪽으로 잠깐 와봐서 우리가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글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허가가 안 나오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팔았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매입자라면 취득자라면 허가가 나오기 전에 잔금 치를 거예요? 허가가 나온 후에 잔금 치를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허가가 나오고 나서 잔금을 치르겠죠. 왜? 확실해야 되니까. 근데 서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나중에 어차피 허가는 나올 건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먼저 거래부터 먼저 하자. 나중에 허가 나오면 그때 가서 주면 되지. 이렇게 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을 하고 중도금을 수령을 하고 잔금까지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요. 이렇게 가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허가.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뭐가 됐다? 대금이 청산됐다. 이렇게 나왔을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 말은 자 허가를 먼저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금 청산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먼저 치른 다음에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4월 달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9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날이 양도일이에요. 이날이. 그러면 원래 규정대로 가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그러면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왜? 아직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는 양도일이 아닌 무슨 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만 허가일로 가요.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다.
그러면 누가 빨랐을 것이다? 대금 청산이 빨랐을 것이다. 그러면 대금 청산이 4월 달이고 토지거래 허가가 9월 달이라면 이날로부터, 이날이 무슨 날인데? 양도일인데 이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무슨 날로 간다? 허가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래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부담부 증여였을 때예요. 제가 4주차 때 여러분들 양도의 개념을 설명드렸을 때 부담부 증여 말씀드렸죠. 자, 갑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부담부 증여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부 증여라 그랬어요.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주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된 금액 중에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요. 을이 증여받아서 갚아야 되니까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봐서 주는 쪽에서 양도한 걸로 봐서 무슨 세금을 내시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받는 쪽에서는 그냥 무슨 세금을 내면 돼요? 취득세를 내면 되고 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그 외의 부분은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얘는 증여로 봐서 이쪽에서는 세금 낼 거 없고 받은 사람이 일단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은 내시고 취득세는 내고 받은 것 자체가 이득이니까 증여세를 내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취득세는 무조건 며칠 이내 내면 되느냐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60일이니까. 자, 문제는 지금 얘가 문제예요. 얘는 원래 몇 개월 이내에 내야 돼요? 2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참고로 요 증여세가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느냐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증여세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둘이 거래했는데 누구는 2개월 이내에 내야 되고 자, 얘도 국세고 얘도 국세예요. 얘는 지방세니까 놔두고 일단. 똑같은 국세인데 누구는 2개월 이내에 내야 되고 누구는 3개월 이내에 내야 되고 서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둘이 거래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만 이 사람하고 똑같은 날짜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만 3개월로 바꿔준 거예요. 얘만. 자, 그래서 요 두 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을 때는 양도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허가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한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일 때는 증여세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2개월이 아닌 3개월로 간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다면 대금 청산이 아닌 무슨 날을 기준으로 간다? 허가일을 기준으로 간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한해서는 증여세랑 맞추기 위해서 몇 개월로 간다? 3개월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오느냐?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확정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정 때도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때 가산세하고 이때 가산세는요 동일해요. 똑같은 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 가산세 여러분들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 가산세 자체가요 10%짜리가 있었고 20%짜리가 있었고 40%짜리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일 10만 분의 25 즉 0.025%짜리가 있었고 3%짜리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무신고 가산세는 20%, 사기나 부정일 때는 40%.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납부일까지 0.025%, 즉 10만 분의 25. 단 고지서 받은 사람이 안 냈을 때는 3%. 이런 식으로 붙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지금 3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366페이지에. 자, 그래서 3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2번에 신고기한 보세요. 신고기한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2개월이라고 돼 있죠? 자, 2개월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2개월 앞에
양도일의 동그라미, 달의 말일의 동그라미. 자, 원칙은 양도일, 달의 말일 2개월이 원칙이라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 맨 끝에 허가일. 허가일의 동그라미 네 번째 줄에 중간에 달의 말일의 동그라미 2개월의 동그라미. 자, 달의 말일 2개월은 똑같은데 양도일 대신 무슨 글자가 나왔어요? 허가일이 나왔죠. 어떤 케이스냐? 그 허가일 앞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시면은 참고란에서 조그만 글씨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부담부 증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양도일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달의 말일의 동그라미, 3개월의 동그라미. 자, 양도일 달의 말 나왔고 이번에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나왔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증여세랑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나올 것이다. 그때 가산세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뭐 납부지원 가산세 쭉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은 369페이지에 자, 369페이지에 보시면 확정신고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번에 보시면 무조건 언제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예정신고를 이행했을 때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 기억번 보세요. 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결국에는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확정신고할 금액하고 달라져요. 왜? 누진세니까. 누진세는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게 되면 세금이 적게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중에 확정신고 때 다시 합산해서 신고해라. 이 구조로 가죠. 그리고 가산세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딱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예정신고는 원칙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 원칙이다. 단 예외가 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다면 그때는 대금 청산이 아닌 무슨 날? 허가일을 기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였을 때는 자, 부담부 증여였을 때는 그때는 3개월로 간다. 2개월 대신.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뭐 고민할 필요 없다. 무조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단지 출발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허가일을 기준으로 출발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으면 허가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양도 차익이 없다. 이 말은 이익이 0이다. 차손이 발생을 했다.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 말은 세금 낼 게 없다고요. 없죠? 세금 낼 게 없으면 세금을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무엇은 하시라는 거예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세 표준이 없거나 즉 이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을 했다. 즉 손해를 봤다. 그래도 무엇은 하시라고요? 신고는 해야 한다고요.
왜 해야 하느냐면 내가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는 세무서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으면 손해봤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8억에 샀는데 7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손해봤죠? 자, 손해봤으면 세금 낼 게 없잖아요. 없으면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문제는 세무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손해를 본지 모르죠. 모르니까 신고를 안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신고 안 한 걸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을 안 했잖아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세무서는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무서는 그냥 이익이 있는 걸로 잡아요.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때립니다.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손해봤으면 손해를 봤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을 봤다라고 신고하시고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셨죠?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단 납부할 게 없으면 납부를 안 하면 되는 거고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를 구분해서 판단하시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신고는 하시되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 이 케이스. 이 경우 예정 신고를 했을 때만 무슨 신고를? 확정 신고를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하나뿐이에요. 자, 예정 신고가 빨라요? 확정 신고가 빨라요? 예정 신고가 빠르죠. 그러니까 예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지에서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장 나오면 다 틀린 문장. 예정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예정 신고를 했으면 확정 신고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익이 없다고 해서 신고 안 하거나 손해를 봤다고 해서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를 하되 예정 신고를 했으면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물론 예정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몇 번 이상 2회 이상 양도했는데 이걸요 뭐 하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랬는데 자, 가산세는 꼭 확정 때만 붙는 게 아니에요. 예정 때도 붙어요. 그러니까 예정, 확정 모두 다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는 다 나와요. 그리고 이 가산세 규정은 우리 총론 시간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는 40%. 그 다음에 납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10만 분의 25. 단 고지서 받아서 안 냈으면 납기 후까지는 3%, 납기 후부터는 다시 10만 분의 25. 이렇게 가시면 되죠. 요건 이제 놔두고 지금 당장 알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양도소득세 전체 계산, 신고 납부 제도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아까 제가 계산식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A를 팔았어요. 자, 4월 달에 A를 하나 팔았는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했더니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걸 차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 낼 필요가 없죠. 세금 낼 필요가 없는데 무엇은 하시라고요? 신고는 해놓으시라고요. 신고는 언제까지냐? 4월 달에 팔았으니까 6월 30일까지 신고해 놓으시라고요. 예정 신고를.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또 B를 하나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죠. B를. 물론 지금 단독 명의라고 가정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했더니 이번에는 차익이 발생했어요. 차익이 발생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계산해서 소득을 구하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나왔다.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5,2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5천만 원에다가 누진세를 곱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678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걸 뭐 하느냐? 9월 달에 팔았으니까 자, 신고도 하고 뭣도 해야 돼요? 납부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뭐 하라고요? 같은 해 팔았으면 합산하라고요. 그러면은 요때 팔았던 걸 팔아서 3천만 원 손해봤던 걸 요때 발생하는 소득 금액하고 합칩니다. 합쳐놓고 보니까 얼마예요? 2,250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2천만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다가 누진세를 곱하면 192만 원이면 되는데 얼마 냈어요? 세금을 678만 원 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을 환급 받아가라고요. 이걸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걸 신고를 해놔야 돼요? 안 해놔야 돼요? 해놔야죠. 그래서 차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신고를 하라고요. 납부할 게 없어도. 그래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물납 규정은 없습니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규정은 없는데 나누어서 내는 규정은 있어요. 분할납부 규정은 있는데 그게 얼마냐? 1,0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몇 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좀 종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배울 세금 5개가 있거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통틀어서 우리가 배울 이 시험 범위 5개 중에서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 하나뿐이에요. 물납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물납은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재산세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다 돼요. 그때 보유세는 전부 다 얼마 초과냐? 250만 원 초과고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 초과됐을 때고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분할납부는 2개월이 원칙이에요. 2개월이 원칙인데 종합부동산세만 6개월로 갑니다. 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 초과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요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얼마가 가능하냐? 항상 분할납부 금액을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요 금액이 기준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의 2배를 따져요. 그래서 2배 이하면 기준금액 초과분만 2배를 초과하면 전체 세액이 50% 이하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450만 원이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의 2배를 넘지는 않았죠. 250만 원의 2배면 500이니까 그러면 2배를 넘지 않았으니까 그냥 250만 원 초과분인 200만 원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0만 원은 납부기간 내에 내고 나머지 200만 원을 분할납부기간 중에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1,000만 원이 안 넘었으니까 안 되고. 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의 2배를 넘었죠. 2배를 넘었으니까 이 전체 금액의 절반 60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의 2배를 넘지는 않았죠. 1,000만 원의 2배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 1,000만 원 초과분인 200만 원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자 3,60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의 2배도 넘었고 1,000만 원의 2배도 넘었으니까 그냥 이 전체 금액의 절반 1,80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자, 분할납부는 언제부터냐?
납부기한까지 세금 내기가 곤란하니까 납부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되는 거죠. 2개월 이내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분할 납부는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하고 예정 신고 때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분할 납부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정하고 확정은 다 똑같이 움직여요. 자, 예정도 신고 납부, 확정도 신고 납부. 예정을 안 하면, 예정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확정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예정 신고 때도 분할 납부 가능하고, 확정 신고 때도 분할 납부 가능하고, 둘 다 물납 안 되고,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날짜만 달라요. 예정 신고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이고, 이거 빼고는 예정 때 할 수 있는 건 확정 때 다 할 수 있고요. 확정 때 할 수 있는 건 예정 때 다 가능해요. 예정 때 안 되면 확정 때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11월, 12월 기초 이론 과정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되게 지금 11월, 12월 한 해 동안 자, 고생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글자 그대로 기초 이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흐름 자체를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처음 세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내가 처음 가는 길은 항상 어려워요. 그죠? 생소하니까.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어느 한쪽으로 딱 이사를 가가지고 처음 내 집을 찾아가려면요. 두리번 거리면서 여기에 뭐가 있지? 이쪽 골목에는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20년 똑같은 집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정말 술 먹고 술이 완전히 술이 취해서 떡이 돼서 정신이 없어도 땅만 보고 걸어가도 집에는 걸어가져요. 공부는 그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익숙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익숙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세금 계산서 써보고 세금 신고도 해보고요. 그죠? 자, 공법 같은 경우 건축법이면 내가 직접 건축을 해보면 돼요. 자, 도시개발법이면 내가 직접 수용을 당해보면 돼요. 도시개발을 당해보면 되는 거예요. 재건축 당해보면 알아요. 왜? 내일이니까 공부를 해볼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제일 빨리 캐치가 돼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책을 계속 봐야 되고 용어를 계속 보셔야 돼요. 아,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주. 집중해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집중해서 보려면 뭔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집중이 돼요. 그래야 쭉 연결이 돼요. 근데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봐요.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걸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복 학습을 해줘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법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힘들더라도 한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좀 돌려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 한 해가 뭐 이렇게 아쉽게도 다 지나갔네요.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갔을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절제를 하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많이 좀 아쉽고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죠. 서로 이렇게 또 직접 보지도 못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힘드네요.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원래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서로가 또 교감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상황이 이러니까. 자,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차피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올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가 보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니까 좋은 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가족들하고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마무리 잘 정리하시고 또 이번 주 또 성탄절이죠. 집에서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족들하고 다시 한번 많은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이제 여기서 인사하고 다음 내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제가 자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쉽고 재밌게 세법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